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맡고 있는 유동원입니다. 지난 거의 4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글로벌 투자를 돕는 일을 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야 그 본부장님의 그 성과를 익히 알고 있지만 공개하시긴 좀 그러시기죠. 네, 그래서 너무 좋으신 거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고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미국과 한국 증시를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초 대비로 보시죠. 네,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다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예요. 네. 네, 그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8% 정도 되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미국 증시는 가장 안 좋은 쪽, 그러니까 러셀 2000 네. 이쪽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다. 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러셀이다. 예, 러셀 2000을 좀 많이 쫓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위주로서의 상승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6% 상승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이 거의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 네. S&P 500도 4% 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작년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스피가 한 16%,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제가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죠. 20%대 상승을 했는데 S&P 500이 20% 훨씬 넘게 올라갔었고 나스닥이 거의 뭐 30% 정도 상승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을 쫓아가는 입장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경제 사이즈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미국에 훨씬 못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GDP 성장률 작년 1, 4분기가 우리나라가 1%, 2, 4분기가 0.9%, 3, 4분기가 1.3%, 4, 4분기가 2.2%.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은 1%좀 넘는 수준인데 네. 네. 미국은 1, 4분기 1.7, 2, 4분기 2.4, 3, 4분기 2.9, 4, 4분기 3.1. 3.1.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2.5가 넘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나 더 높다. 이렇게 큰 경제가.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소매 판매가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네. 가장 세게 경기를 이끌어주는 쪽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고용 시장도 튼튼한데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뒷받침하는 펀디멘탈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너무 고용 시장이 핫하다. 네.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은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2월 달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또 다 딛고 아마 계속 상승을 저희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미국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왜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네. 부장님, 이러한 좀 기세라고 할까요? 상승세가 2024년 연말로 갈수록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도 조금 더 미국을 쫓아갈 것인가 궁금해지는데 연말로 갈수록 어떻게 되실 거라 보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대충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래를 생각합시다. 네. 우리가 지금 투자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2년 초의 고점을 완전히 뚫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차트가 나왔었을 때 뭐 컵 핸들 차트라고 해서 네. 고점을 뚫고 나면은 지금부터 뭐 3년, 네, 3년이요? 예, 뭐 길게는 4년
진짜요? 예,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와. 근데 뭐 그렇게까지 멀리 내다보지 말고 네. 올해 한 해만 내다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냐면 미국의 그 11월, 12월 작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14% 상승했습니다. 와. 두 달 동안에. 네. 근데 과거에 1950년대 이후에 그 정도로 빠르게 상승을 10% 이상 했던 적은 단 7번밖에 없었어요. 네. 예, 그리고 작년이 7번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6번의 과거는 어떻게 됐었나 했었을 때 평균 값을 보시면 평균이 2.4% 1월 달 상승했어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올해 1월이 S&P 500이 2% 살짝 못 미치게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1, 4분기죠. 6.6% 평균. 와. 요걸로 계산하면 얼마까지 가냐? 5,000포인트가 넘는 거죠. 네. 지금 현재가 4,950 정도 되니까 아직 더 올라갈 거고 네. 5,085로 계산하면 아직 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1, 4분기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5,700이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 높아요. 와.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냐면 2월 달에 좀 쉴 때 이 차트를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월별 차트입니다. 월별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해 올해가 지금 선거해잖아요. 네. 그때의 월별 평균이에요. 보시면은 상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뭐 조금 뭐 보합 정도. 그러니까 더하면은 빠진 달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해죠. 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린 거냐면 이렇게 빠지는 달이 들어오면은 사야 된다. 연말까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2월 달입니다. 네. 예, 지금 2월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때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평균적인 숫자를 보시면은 선거해의 평균 상승률이 11%, 공화당이 이겼을 경우에 15%.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좋나요? 네.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요 흐름을 보고 있으면 미국 증시는 올해 10%는 와. 상승한다. 아니, 선거가 있어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어떤 업종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을 까 생각하고 있고 와. 사실 올해 연초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연말까지 5,200. 네. 그래서 좀 많이 가면은 5,400 정도로 봤어요. 네. 그게 이제 1월 딱 시작했었을 때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최근에 살짝 올렸어요. 얼마까지 올렸냐면 물론 이것도 이제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인데 네. 이게 좀 떨어져 줘서 네. 3.5%로 가는 것을 가정을 하면 5,500이 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한 5,400에서 5,500 정도. 네. 그러니까 상당하네. 원래는 5,200에서 5,400 정도로 봤는데 5,400에서 5,500을 좀 올렸다라고 금리 말씀을 드리겠고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거를 쫓아가는 한국 시장은 어떨까? 아, 네. 예,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이 아니고요. 금리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가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쫓아간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는 만큼 또는 오르는 것보다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에는 들어올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제법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아, 요즘에 그 장이 그 한국 주식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많이 기운 빠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긍정적인 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데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투자를 눌릴 때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럼 어떤 좀 섹터 또는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질문은 전체적인 글로벌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글로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 질문은 네. 둘 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예, 똑같은 업종과 종목들이라든지 뭐 종목이라기보다 업종을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네. 지금의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시자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95년부터 2000년에 닷컴 버블까지 갔던 그러니까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결국은 닷컴 버블까지 갔던 그 5년 그러니까 요 추세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 인터넷이었고요. 지금은 AI. 그래서 AI에 관련돼 있는 업종과 종목들 이쪽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연결이 되면서 이제 IT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연결되면서 소비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은 여전히 그래도 그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의 앞부분 그러니까 95, 96, 97 요때를 닮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95년 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보냐면 쭉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빠진 것도 아니었고. 네. 예,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내려주면서 쭉 좋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려줬던 게 언제냐면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쭉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AI가 막 들어오면서 AI 활성화 뉴스 정말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 그때와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는 AI 관련된 산업, IT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 여기에 많은 종목들이 AI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엔비디아, 뭐 테슬라, 네. 애플, 뭐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보시면은 다 AI와 뭔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AI와 연결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 플러스 반도체, 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전체적으로 다 해서 반도체 플러스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 대형 기술주를 포함해서요. 엔비디아가 반도체니까 예. 전체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거의 뭐 55% 정도 투자해야 된다. 와. 절반 이상.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초점은 그 산업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증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검증 작업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기업 실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생산성의 변화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이 생산성이 워낙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옛날에 2%대 성장률에서 확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게 GDP 성장률이 쭉쭉쭉 올라가더니 4, 4분기 3.1, 네. 3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올해 1, 4분기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3자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3%대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물론 고용 시장이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생산성이 높아진다. 근데 왜 생산성이 높아지냐? 네. AI 때문에, 로봇 때문에, IT 산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IT 산업 이외에도 AI와 연결되는 산업들이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아, 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기업은 다 알지만 AI 기업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고 로봇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뭐 또는 아마존, 네. 소비. 네. 근데 AI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아가서 이제 소비, 임의 소비, 뭐 필수 소비까지 아니지만 임의 소비 뭐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업종이든 간에 AI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섹터, 어떤 주식, 뭐니 해도 AI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수익률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좋냐면 네. S&P 500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초 대비 한 4% 상승했거든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거의 그거의 3배, 4배의 수익을 나거든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다 AI 관련주들의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모습이 옛날로 되돌아가서 95년부터 2000년으로 계산하시면 뭐 놀라운 데이터들이지만 뭐 그 5년으로 얘기할게요. 네.
그 5년 동안에 S&P 500이 200% 올랐고 그 5년 동안에 나스닥이 533% 올랐고 그 5년 동안에 반도체가 1000%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또 말씀을 드리지만 S&P 500에 오른 거에 5배가 오르는 게 반도체 뭐 IT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모습이 1월 달에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다는 거죠. 3년은 아니죠. 네, 네, 뭐 3년은 얼마나 될지 대박이다.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모습의 변화가 생기면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네. 지금은 여전히 그런 업종과 종목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테슬라를 좀 언급해 주셔서 다른 M7은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뭐 테슬라 아니면은 뭐 그래도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어서 애플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는 보시는 거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다 AI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어떤 타이밍이 좀 다른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AI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수익 구조로 연결이 되고 주가와 연결이 되는 타이밍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테슬라 갖고 있는 AI가 수익 구조로 연결되는 게 가장 주가 뭘까요? 자율주행이죠. AI 이꼴 자율주행이죠. 네.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AI 이꼴 로봇. 맞네요. 근데 그걸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지금 당장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눌려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지금 팔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죠. 그럼 언젠간 나올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애플도 비슷하게 그 아직 그 비전 프로 같은 게 아직 매출을 의미 있게 못 하니까 그렇죠. 엇갈리는 거죠. 엇갈리는 거죠. 우선은 이제 엇갈리는 게 뭐냐면 비전 프로에 대한 찬반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비전 프로가 정말 좋다. 엄청난 혁신이다. 맞아요. 근데 직접 써본 사람들은 무겁다. 맞아요.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네. 뭐 등등등 이게 좀 약간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다. 뭐 왜냐면 첫 제품이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매출로 연결되는 데까지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AI 뭐 안경을 내놨고 좀 더 편하고 뭐 물론 기능은 훨씬 덜하지만 훨씬 유저빌리티가 높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으면 잘 나오잖아요. 네. 예.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종목별로 보시면서 타이밍. 타이밍. 근데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AI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다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네. 또 워낙 고객풀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AI잖아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네. 데이터를 남한테 사오는 회사들보다는 네.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별적인 뭐 M7 종목들이 다 매력 있지는 않고 타이밍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종목이 좋고 어느 종목은 안 좋고 덜 안 좋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어느 종목이 더 좋아지고 어느 종목이 덜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거 구별 못 하겠으면 그냥 M7 관련된 ETF를 사라. 예. 우리나라에도 상장돼 있는 ETF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M7 관련된 대형 기술주 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M7이 지금 S&P 500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30%예요. 예. 전체의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7개가 자, 글로벌로 따지면은 얼마일까요? 20%예요. 5분의 1입니다. 네. 어마어마하네.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5분의 1은 담아야지. 최소. 그래서 20%뭐 정말 또 잘 종목을 고르시는 분들은 한 종목에 20%. 그 7개 중에서. 네. 예. 그건 이제 저희의 영역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네. 예. 개별적으로는 그걸 못 하실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냥 M7 ETF 사시면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이다 같이 시원시원해서 뭔가 갈증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 본부장이 아까 말씀 중에 네. 이게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IT 버블 네. 그때 시기랑 좀 유사한 사이클로 간다, 네. 형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M7이 진짜 이 주가가 엄청 오르긴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거품 논란에서는 진짜 자유롭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거품이라고 얘기할 때가 보시면은 네. 95년부터 네. 2000년 사이클까지 네. 자 보시면은 이게 5년짜리였잖아요. 네. 예. 5년 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대형주가 뭐였냐면 시스코 시스템즈가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어요. 네. 근데 요 5년 동안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40배. 40배요? 네. 와, 엄청나네요. 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창 깨졌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에 네. 95년을 작년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올해가 96년이라고 치면은 야. 자 작년에 M7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한 80% 올랐어요. 거기서 끝날까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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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를 던지시는 거는 잘못된 전략이다.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사서 모으는 전략이 맞는 거지. 지금 뭐 다 올랐으니까 거품이니까 던지고 나가자. 거품 글쎄요. 엔비디아를 보시면은요. 네. 자, 이익 증가율은 이래요. 네. PER은 이래요. 이익 증가율이 이런데 PER이 이렇게 갔다. 이게 거품이죠. 네. 그게 아니라 이익 증가율이 이런데 PER은 지금도 이렇게 막 700불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래요. 야, 대단하네요, 진짜. 혹시 그 M7 가운데서 네.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여전히 네. 평균치로 보면 심지어 나스닥 100보다 좋아요. 나스닥을 좋아하는데 더 높습니다. 매력도가. 물론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겠지만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하루에 20%씩 폭등을 하고 뭐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가장 상승폭이 높은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익 증가율이 쫓아오는 게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력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30%는 더 오를 것 같다. 네. 이런 계산이고요. 엔비디아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가장 싸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세다는 거죠. 네. 예. 대충 그렇게 답을 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줄을 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도 이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해소되고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는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비싸. 그냥 엔비디아를 쓰는 게 나아요.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 찬반이 많을 거고 희비가 갈릴 테지만 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엔비디아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젠슨 황이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점점점 바뀌는 게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다 저리 가라 정도의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뭐 마약도 하고요. 무슨 약도 많이 먹는다고 하고 잠도 잘 못 잔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젠슨 황은 되게 뭔가 단단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해 보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더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바꿨던 이유가 이제 자꾸 이제 지난 한 6개월을 따지자면 네. 저희가 그 사실은 엔비디아보다도 테슬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네. 예. 그랬다가 작년 하반기 때 완전히 바꿔서 엔비디아 비중을 테슬라의 비중의 3배로 바꿨어요. 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 지금 나오는 그 이유. 아 정말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6개월 전에. 젠슨 황은 그 이제 컴퍼니 데이 하면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테슬라 데이 하잖아요. 네, 예. 하면은 막 엄청난 그림을 던지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젠슨 황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바로 올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훨씬 더 전 신뢰도가 가더라고요. 엄청 이게 그게 딱 그 코폴데이에 나왔었을 때 그 클라우드 관련돼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대박이다. 그런 느낌이 팍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허황된 얘기를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우주를 간다, 마스를 간다. 뭐 허황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겠죠. 네. 근데 그게 맨날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얘기인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계속 연기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젠소왕은 지금 여기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될 거고 또 여기서 몇 년 안에 이렇게 될 거고 하는 것들이 계획적으로 쫙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조금 이제 공대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 혹시 AMD나 뭐 인텔의 약간 AMD 같은 경우가 뭐 역전할 수 있는 같은 계열이 역전은 어려워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쫓아가겠죠. 쫓아는 가는 거, 그 정도. 네.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랑 AMD, 엔비디아가 너무 날아가서 AMD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후발주자로 그래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1등에다 투자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무슨 실수를 했었냐면 작년 초에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네. 2등 주자인 원래 저희가 2등 주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분석했던 제가 30년 동안 분석을 해왔지만 보통 2등주를 사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게 들어오더라. 이런 약간의 좀 편견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AMD를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AMD를 실었어요. 네. 예. 근데 엔비디아가 더 먼저 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AMD가 하반기에 쭉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AMD를 줄이고 네. 엔비디아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안 들고 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8대2 여기서 이제 인텔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근데 이것도 너무 분산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텔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GPU. 근데 인텔은 CPU. 그죠?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근데 파운드리도 3등이야. 그죠? 네. TSMC, 삼성전자, 그다음에 인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3등이에요. 물론 CPU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다 세 개를 다 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인텔은 다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이제 AMD는 좀 줄이고 훨씬 더 엔비디아 쪽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네. 바뀝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 바뀌냐면은 요거를 매크로랑 갖다 붙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매크로가 잘 나가는 애들만 잘 나가는 환경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환경이 모든 기업에 우호적이다. 네. 즉 미 연준이 금리를 팍 내려준다. 그러면은 네.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타요. 그렇군요. 예. 상대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유동성을 막 풀고 금리를 떨어뜨려 주고 경기 부양적이고 하면 예, 못 가는 것들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돈이 이제 갈 수 예. 있는 예. 유동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을 그렇게 재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건 굉장히 쉽잖아요. 네. 언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만 보면 되죠. 그렇네요. 근데 요즘에 자꾸 얘기 나오는 거는 3월 달에 안 내려. 그럼 여전히 대형주. 네. 그러다가 3월 달에 안 내렸어. 그럼 계속 대형주. 네. 5월 달에 내릴까 말까 하는데 내렸어. 그러면 그때. 그때 사셔야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좀 요즘 최근에 또 빅 이슈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그냥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고 뭔가 되게 영구적으로 좀 그렇게 될 거, 이렇게 장기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네. AI 사이클을 놓고 네.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AI가 도입이 돼요. 네. 그럼 AI와 가상현실 연결되고 나중에 산업 자동화로 연결돼서 이 소매 판매까지 연결됩니다. 네. 근데 이제 AI 산업을 보시면은 AI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의 효과가 같이 맞물리면서 큰 효과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죠.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 그리고 AI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 GPT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쓰여지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애플리케이션이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 엣지 디바이스와 연결돼서 AI 관련된 뭔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수익 구조로 가지고 오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깔아야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그래서 위로 올라선 거고 네. 그런 게 몇 년 갈 수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뭐 진짜 실질적으로 비전 프로가 잘 팔리고 그 비전 프로 안에서 엄청난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또 1등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두 종목은 둘 다 좋다. 음. 그냥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고 누가 1등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가총액으로. 그럼 마지막 요 피라미드에서 네. 산업 자동화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자동화, 서비스 자동화 모든 부분인데 네. 산업 자동화는 이제 뭐 테슬라로 따지면 테슬라의 공장이 다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다 로봇이 하는 거고. 예. 로봇이 들어가는 거군요. 아까 어떻게 진짜 보면은 테슬라가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사실 많이 또 현실에 들어왔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정말 휴머노이드 같은 건 아직도 좀 시간이 멀었어요. 멀어서. 사실 자동화, 로봇 자동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화가 제일 많이 돼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이 가장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중국이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었고요. 네. 미국은 훨씬 미쳤는데 네. 이제 이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네. 그 자동화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렇게 이야기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국 주식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국 주식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그 AI 사이클이 간단하게 땅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1년째 된 거고 앞으로 최소 2년 더 많이 가면 5년 와.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이렇게 다 연결돼서 우리가 종목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그 산업의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1%포인트 끌어올려 준다. 네. 자, 그러면 그것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 전기차예요. 전기차 자동화, 네. 전기차 부품 자동화 뭐 등등으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업종만 우리가 얼마를 들고 가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아까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지만 그 두 개만 더하더라도 70%예요. 그러니까 55%, 15%, 70%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비중이잖아요. 엄청 크네요. 예. 네. 그러면 요거에 네.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뭐냐?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차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업종이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마로 이제 생각하는 게 AI 관련주, 뭐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신약 개발 AI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네. 요걸 테마로서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뭐 온 디바이스, 바이오, 로봇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AI와 전기차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업종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쪽, 네. 그게 당연히 반도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전기차와 연결돼 있고 네. 또 전기차 안에서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고 네.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업종은 세 업종이라고 하기도 뭐고요. 딱 두 업종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네. 반도체 IT 산업 그리고 전기차 부품 산업. 네. 요 두 개는 꼭 가져가야 된다. 음.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다른 어떤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만약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금리를 떨어뜨려 줘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경기의 수혜를 받고 또 네. 중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지준율 인하하고 하면서 경기가 좀 부양이 된다. 네.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고 네. 그런 것을 좀 사이드로 들고 간다. 네. 자, 그렇게 따지자면 똑같이 70%는 반도체와 전기차, 네. 나머지 30%를 다른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과 연결돼야 됩니다. 아, 연결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내수 관련주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 물론 요즘에 테마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PBR.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사주 소각 뭐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재평가, 기업 밸류 PBR 밸류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데 좋아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내수 주면 안 된다. 그 종목들이 수출 관련주, 글로벌 경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시지만 우리나라의 소매 판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떨어뜨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떨어뜨리기 힘들어.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너무 커. 네. 그래서 내수 경기가 확 살아나면서 네. 원화 절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네. 뭐 이러면서 수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PBR이라 하더라도 네. 성장이 전혀 없으면 이게 밸류 트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자사주 소각도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막 많이 벌어들여야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이고 거기서 밸류업과 또 연결이 돼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완성차. 그렇잖아요. 네. 저 PBR에 아, 그렇죠. 저 PR에 많이 올랐죠. 거기에 요즘에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 나오죠. 맞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네. 마찬가지로 또 반도체는 워낙 글로벌 성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게 HBM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이 더 잘 나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는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전체 다른 반도체들도 있고 랜드, 뭐 디램 거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여기다가 이제 핸셋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돼. HBM만 좋아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아직은 포션이 작은 거죠. 삼성전자 내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으로서 잘 좀 조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또 진짜 설명을 들으니까 왜 현대, 기아차, 전기차, 자동차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보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괜찮은지가 딱 이해가 단박에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1억 원 여유가 있으면 네. 뭐 주식 저희가 위주로 얘기했지만 네.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현금을 또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할 때 네. 6대4 전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6대4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60% 주식, 40% 채권. 그러게요. 그 6대4 전략은 왜 나왔냐면 네.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네. 60%의 주식을 들고 있고 40%의 채권을 들고 있는 게 딱 적절한 포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채권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거나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거나 덜 가져가거나 할 때는 네. 경기예요, 경기.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경기가 오히려 노랜딩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저희는 있다. 소프트 랜딩. 예.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랜딩. 노랜딩. 예. 와. 예. 그 정도까지 가능성도 있다. 네. 최소한 앞으로 1년은. 자,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채권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적다. 물론 미 연준이 금리 내려주겠지만 그건 단기. 네.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진다. 근데 보통 포트를 짤 때 채권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장기를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좀 덜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가 8대2 전략을 펴니다. 네. 주식 80, 와. 채권 20. 네. 이 전략이고요. 그게 또 너무 센 것 같으면 7대3. 네, 7대 3. 예, 뭐 주식 70, 예, 채권 30. 뭐 요렇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적절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억을 나는 주식과 채권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네.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채권은 이 20%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 아니고 네. 단기. 어. 2년 미만짜리. 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가 쫓아가요. 장기는 경기에 쫓아갑니다. 경기가 앞으로 계속 3%의 성장률이 나오면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단기. 그래서 20% 들고 가는 것도 단기 위주로. 네. 2년 미만짜리 채권, 네.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80% 네. 주식. 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뭐 어떤 업종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니 해도 미국은 나스닥 100이다. 80% 안에서 70%는 미국. 그 80%의 70%는 미국의 나스닥 100. 네. 뭐 이걸 또 나눠서 가지고 뭐 반도체, AI 쪽을 뭐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그리고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 베트남, 인도. 오, 네. 요런 거를 한 20%좀 넘게. 네. 중국은 3% 들고 가자고 하는데 아예 안 들어가셔도 돼요. 중국은 안 좋은가 보네요. 중국은 아니요. 단기적으로 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 중국이 어떤 큰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1억을 가지고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괜찮잖아요. 일본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본도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이제 일본을 또 뭐든 간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가요. 네. 근데 일본의 주식시장이 네. 글로벌 주식시장의 몇 프로냐면 4% 좀 넘어요. 5% 안 돼요. 네. 그러니까 5% 정도 들고 가자. 그리고 이제 섹터로 가면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기술주, 그래서 AI, 반도체, 뭐 전기차 부품 뭐 이런 식으로. 네. 고기 70%.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런데 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뭘 사야 될지를 또 고민하면서 네. 그 이 70%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쪽을 뭔가 사야 될 거를 고민을 하셔야죠. 네. 그건 나중에 5월 달이 됐을 때 얘기하시죠. 네, 분명히 한 번 더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주식 투자하기 힘드시죠. 네, 맞아요. 네. 특히 한국 시장 투자하시면은 참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부장님께서 글로벌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샀다 팔았다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누가 레커멘데이션을 자꾸 주고 있으면 그런 건 하지 마시길.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가장 많이 해야 됐던 게 코인이죠, 코인. 맞아요. 밤잠 안 주무시고 막 코인에 그쵸.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쪽은 좀 작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잠 잘 주무실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방법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에 맞는 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오래 가고 장기적으로 가고 큰 미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